안녕하십니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3. 신의칙에 관한 판례가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신의칙이 적용의 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강행법규의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앞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까지 다 적용이 돼요. 다만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와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기억하시고, 왜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32페이지 보시면 2번 판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경우가 나와요. 그죠? 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조문 자체가 내용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제가 특별히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보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안 드린다면 꼭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만 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택관리사 민법이지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례라는 건 수천 개 수만 개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제가 전강의 때 이런 말씀드렸죠. 신의성실 원칙이란 민법 규정이 적용을 했더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또는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니까 판례를 이해하실 때는 먼저 민법 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결론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됐을 때의 결론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숙지하신다면 까먹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무권 대리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직권도 아니고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이 을의 아버지예요. 을이 갑의 아들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땅을 뭐 한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상관됩니까? 아버지가 막 작대기 들고 이놈 자식 막 하면서 쫓아가고, 을은 어떻게 아버지 하면서 막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상속은요,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뿐만 아니라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요 본인이라는 법적주의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을은 무권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되냐면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소유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때 을이 본인의 법적주의를 상속받았으니까 나 추인 못하겠다 또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민법 규정 액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본인이니까 주인을 거절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하고 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돼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C가 어제는 뭐죠? 팔고 나서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안면 싹 끊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때 뭐가요?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을은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한번 읽을까요? 자, 교재입니다.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면 자 이런 얘기죠. 차인의 토지를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요. 뭘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하게 되거든요. 근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각서를 써준 사람이 나중에 나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교재를 좀 읽어봐야 돼요. 나문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에다가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모르고 당의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약정, 즉 시효 원용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 칙상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제가 왜 모르고라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냐면 물론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나중에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다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완성됐는지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게 민법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갇혀있는 땅, 길로 나갈 수 없는 땅 이런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합니다. 요 갇혀있는 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길로 나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를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내는 괜찮지만 교외 지역 나가가지고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요. 땅들이 구획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적대에 도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도로가 없느냐? 실제로 가보면 다 뭐는 있어요? 길은 있거든요. 그럼 그 길들의 법적 근거가 뭐냐? 요 주의토지 통행권이기 때문에요. 흔하기도 하고 또 법정 분쟁도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남의 땅을 통행하면서 보상을 안 해줘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통행하면서도 보상 안 해주고 오히려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으면 뭐 살인만 물러가라 막 현수막 걸고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나쁜 새끼 막 욕하고 막 난리 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과거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땅 주인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규정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 법원이 만약에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해버리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신의 칙상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해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자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동시이해 항변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매 대금을 안 주긴 하는데 조금 안 줬어. 아주 작은 돈을 안 줬을 경우에 그때도 동시이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미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동시이해 항변권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4번 계약 해지의 경우에서 1번, 2번, 밥원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해제해서 할 때 또 따로 할 건데 크게만 말씀드리면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무 불이행이 조금이에요. 경미한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일단 자세한 것은 해제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 특약 가능하긴 하지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 특약이 신의 측상 무효라는 판례인데 이것도 우리가 도급할 때 따로 볼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들이 뭐죠? 4번 기타 판례들입니다. 1번 판례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의 판례가 재밌어요. 1번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라는 건설회사와 만나가지고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값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의점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을이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할 예정인데 일단 나에게 먼저 사용 승인을 해준다면 요 사용 승인을 근거로 해서 분양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이 잘 되면 땅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이 을에게 사용 승인을 해준 거죠. 해주고 나서 분양이 됐는데 분양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을이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 분양이 됐으니까 아파트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신축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뭐 하게 되냐면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뭐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요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은 요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뭐 하게 된 거예요? 입주까지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은 아직 땅을 못 팔았어요. 거기다가 땅을 팔기로 한 누가요? 을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살 사람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갑이 요 분양받은 사람한테 가서 땅을 사라고 요구했더니 분양자들이 뭐죠? 펄떡 뛰는 거죠. 못 사겠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대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땅값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으로부터 또 땅을 사게 되면 땅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사겠다라고 벌쩍 뛰는 거죠. 갑은 또 어떻게 해요? 땅을 사야 될 뭐가 없어요? 을이라는 건설회사도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내 땅이니까 나가라 라는 이유로 요 수분양사를 상대로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갑이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라면 그 땅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거죠. 그러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다면 사건이 해결되나요? 분쟁이 해결되나요? 분쟁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난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신의칙상 갑은 수분양자 또는 을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뭐 하게 되는 거죠? 판시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1번 판례가 되는 거죠. 136세들이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번 판례는 또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딸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요. 주택은 자기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 보면 남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버지를 굉장히 연로하셨고요. 남동생은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뭐가 없어요? 생활 능력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이 요 남동생과 아버지를 상대로 이 집에서 나가라 요 주택에 대한 반환 소송,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민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요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반환 청구 소송은 정당하니까 아버지와 남동생은 나가라 이렇게 판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이 문제도 우리 판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갑이 아버지하고 남동생에게 반환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갑이 이 땅에 이 주택에 들어올 수 있느냐?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내 집이니까 뭐 차임을 달라 또는 뭐 월세를 달라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있겠지만 무작정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에 반하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비정한 딸 사건 해가지고 학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판례니까 좀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다른 판례네, 그죠? 이 판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이 판례는 다른 판례입니다. 이거 좀 되고 이 판례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이 판례 뭐냐면 이 판례가 아니네, 그죠? 이거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 중요한 건데. 이 판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절 때 딸이 와가지고 아빠 그 땅에다가 나 건물 좀 지면 안 돼? 전원주택 좀 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딸한테 그래 우리 딸 사랑하는 딸 그래라 라고 승낙을 해줘서 갑에 따른 을이 건물을 뭐하게 돼요? 신축하게 된 거예요. 그럼 물론 이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 요구하진 않겠죠. 자기 딸이니까. 근데 문제는 을이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요. 건물이 경매가 됐고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게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이 내 땅이라 나가라는 의미에서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뭘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신의 측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판례 읽어볼게요.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자기 소유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으로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 측에 뭐죠? 위배된다. 결론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판을 보면 꼭 누가 떠오르냐면 그 트로트 가요 장윤정 씨인가요? 그죠? 어머니하고 그죠? 막 난리죠. 그래서 최근에 그 어머님이 그 언론사 이메일 보낸 내용 보니까 장윤정 씨가 남동생 월급을 가압류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두 분들이 가족 일이긴 한데 언론에서 자꾸 보도하는 것도 가슴 아프고 또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뭐 그 두 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런 판례 있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명의 신탁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숙지할 필요는 없고요. 4번 판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B라는 사람이 A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B가 아버지인 갑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보증 서줄게 라고 하고 갔는데
문제는 갑이 자격 요건이 안 돼가지고 뭐 할 수 없었어요? 보증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이 친구 을한테 부탁하는 거죠. 을아, 내 아들 대출 받을 때 내가 보증을 썼어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더라. 네가 대신 좀 보증 좀 서다 해가지고 친구 을이 B의 대출에 대해서 뭘 쓴 거죠? 보증을 쓴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놈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용불량자가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날려벌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인 갑이 어떻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보증이 있는 을 친구에게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번 갑이 하여야 할 연대 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 보증 채무를 대의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뭐죠? 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 가지고 넘겨보시면 좀 내용이 긴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긴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도 해줬고요. 등기 서류까지 줬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는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 물론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다 줬겠죠. 그러면 법조는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죠. 이때 갑이 나중에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신의치상 어떻게 해요? 없다. 왜냐면 지가 뭐 했으니까? 팔았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판례들은 다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 2번 신의 측의 파생 원칙 해가지고 1번 모승행위의 금지 원칙 해주 가로에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법대 다닐 때 우리 법대생끼리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화장실 원칙이란 말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장실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이고요. 실제로 이 금반원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앞에 판례에서 다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지가 팔아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지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또 이 아파트 사건도 지가 사용 승인해줬고 이제 와서 철거해달라고 지랄거리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또 이건 딸의 사건은 좀 다르고 그 다음 이거죠. 그죠? 딸한테 뭐죠? 건물을 지으라고 승낙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친구한테 보증 서달라고 부탁했던 자가 이제 와가지고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것은 일종의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금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팔아놓고 이제는 내 땅이 내 건물이니까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 내가 안 지웠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인 경우에는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은 금반은 원칙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는 반대되는 언행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거예요. 첫 번째 강행복귀반입 앞에 있었는데 지나왔는데,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 이런 판례입니다. 증권업법 등에서는요, 증권회사에게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 벌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 뭐죠?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요 증권업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A라는 증권회사가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증시가 좋아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은 약속한 대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을 했더니 증권회사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증권업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못 해줍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유치할 때는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은 보장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신의치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보장 못하겠다라고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요에 관한 증권업법의 규정은 강행복귀이고 강행복귀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가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아저씨 저 고삐리거든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만약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어제는 팔겠다고 하고 오늘은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취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합니다.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 판례들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가번 판례. 자, 뭐냐면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무효거든요. 근데 무효인데 또 별말 없이 퇴직금 수령하고요. 다른데 전직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 가가지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나번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 집이 경매가 되려고요. 근데 그 경매 절차가 무효거든요. 무효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텐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경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에서 어떻게 쫓겨날 판이 되니까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죠? 나번 판례고요. 다번 판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라번 판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지금 동생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집이더라도 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루는 동생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형, 나 이번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형 보증금이 있으면은 대출금을 많이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오면 보증금 없다. 나 보증금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 확인서 하나 써줘. 라고 동생이 부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 직원한테 보증금이 없다는 등 보증금에 대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등 이런 확인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동생이 돈을 못 갚는 바람에 이 아파트가 뭐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된 거죠. 경매가 되자 나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행위죠. 반대되는 행위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2번 해가지고 실효의 원칙은 개념만 아시면 되는 판례예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상대방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리가 실효가 된다는 것이 뭐가 되냐면 실효의 원칙입니다. 교재 의의와 적용 요건이 나오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잖아요. 뭐 어렵지는 않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10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할 것은 뭐예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뭘요? 신뢰, 믿음을 줬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실효의 원칙인 거죠. 이번 판단 기준도 일반론적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번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 실효 원칙은 다 적용된다. 자, 이게 나중에 배울 텐데 뭐 채권은 소멸시효의 권리고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걸리고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고요. 이 실효 원칙은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다 적용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관련 판례도 근로자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의 원칙.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계약을 한 후에 사정이 변경이 됐다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원칙이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뭐죠? 1번 의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뭐예요?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우리 법원은 해제는 인정하지 않고요. 뭐는 인정해요? 해지는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판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기억을 오래가기 위해서요. 첫 번째 해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우리 갑에게 계약금도 지급했고요. 중도금도 지급했는데 잔금은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잔금이 얼마냐면 1,000원, 1,000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잔금을 주려고 하려는 찰나에 유교가 터진 거죠. 유교가. 옛날 팔리면 알 수 있겠죠. 1,000원이란 말이에요. 유교가 터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잔금 못 줬겠죠? 잔금 못 받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유교가 끝나고 나서 종전이 되고 나서 땅값이 올랐는데 몇천 배가 올랐냐면 4,000배가 상승을 한 거죠. 실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 거죠? 400만 원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해요? 1,000원을 들고 와가지고 야, 잔금 줄 테니까 이전 등기해줘 라고 했을 때 갑이 땅값이 4,000배나 상승했다는 이유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원래 내용대로
을이 1,000원을 지급한다면 갑은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만약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리하면 해지해버리죠. 샀는데 땅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해제. 팔았는데 땅값이 올라요. 그럼 누가요? 판 사람이 해제.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정가라는 게 없는 거죠. 서로 간에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면 모든 거래가 싹 뭐가 되겠어요? 해제가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중간에 관련 판례 가지고 박스로 넣어놨어요. 자, 이건 뭐 어떤 판례냐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되면 사정 변경을 해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요건을 어떻게 해요? 내놓고 있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요건을 내놓긴 했지만 정작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또 논술 시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해지는 가능해요. 물론 해제와 해지가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할 거니까 좀 참으셔야 되고 그냥 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것도 판례가 이런 판례입니다. A라는 법인 회사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근데는 은행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법인을 공부하게 되시면 정확히 아실 텐데 돈을 빌린 건요, 회사, 법인인 거예요. 사장이 빌린 게 아닌 거거든요. 이사가 빌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놈들이 맨날 골프만 치고 회사 경영에 신경을 안 쓸 위험이 있는 거죠. 항상 이런 건 법인제도의 맹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행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 법인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주게 되면 이사 등이 뭘 쓰냐면 연대 보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이사가 갚아야 되니까 이사가 어떻게 골프 안 치고 열심히 뭐예요? 일하겠죠? 그런 취지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사여서 보증을 줬는데 이 양반이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나는 지금 사직했으니까 백수니까 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은 이사여서 보증을 썼는데 지금은 이사가 아니어서 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한번입니까? 기본 예제 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오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자고요.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신의 성실의 원칙에는 민법 이전은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겠어요? 배제할 수가 없겠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죠. 제가 아까 말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명확하지 않다면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은 치게 반한다. X죠.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답은 뭐예요? 4번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사기할 때 봐야 될 판례인데 사기할 때 배울 건데 기망, 속이는 것이 적극적인 행위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가능하고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침묵으로 기망이 되려면 뭐가 존재되냐면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기망으로서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4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한 거죠? 맞고요.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그것은 사기고 사기를 이유로 그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